부산 해운대 언덕 위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대저택에서 새벽이 밝았다. 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키자 박영희는 몸을 일으켰다. 63세의 나이에도 등이 곱고 걸음걸이가 단단했다. 20년간 이 집을 지켜온 그녀에게 새벽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오늘도 바람이 세구나. 영희는 창문을 열며 바닷바람을 들이마셨다. 짠내가 섞인 공기가 폐를 채우자 하루의 활력이 돌아왔다. 그녀는 정갈하게 머리를 빗고 앞치마를 메었다. 장도연 회장 부부가 일어나기 전까지 2시간 집 안 구석구석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부엌에서 시작해 침실, 서재까지 영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졌다. 그녀는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20년 전 남편을 잃고 갈 곳 없던 그녀를 받아준 이 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았다. 하지만 거실에 들어설 때마다 발걸음이 느려졌다. 방 한가운데 놓인 첼로 때문이었다. 따스한 갈색 목재에 햇살이 비치면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보였다. 영희는 걸레로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냈다. 견을 건드리지 않으려 몸을 웅크렸지만 실수로 손끝이 스치면 웅웅거리는 진동이 온몸에 전해졌다. 이상해, 왜 이렇게 떨리지? 영희는 손을 내려다봤다. 첼로를 닦을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왔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첼로 주변을 정리하며 영희는 20년 전을 떠올렸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장도연 회장이 했던 말이 생생했다. 이 첼로는 나의 전부요. 하지만 당신은 절대 연주하지 마시오. 보고 닦는 것까지만 허락합니다. 그때 회장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주인의 명령을 어길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왜인지 이 악기 앞에 서면 가슴이 아팠다. 특히 해질 무렵이면 첼로에서 빛이 스며나오는 것 같았다. 연주하지 않아도 견에서 선율이 흘러나오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영희 씨, 아침 준비 됐나요? 장도현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70대 중반에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지만 영희만은 그의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다. 부인과 함께 살고 있지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그의 눈빛에 서려 있었다. 네, 회장님, 곧 식탁에 차려드리겠습니다. 영희는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장 회장이 첼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다. 그의 손이 떨리며 첼로에 가까워졌다가 다시 멈췄다. 마치 만지고 싶지만 만질 수 없는 무언가를 보는 표정이었다. 영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20년 동안 이 집에 살면서 그녀는 깨달았다. 이 집의 모든 사람이 첼로와 연결된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매일 밤 꿈속에서 누군가 첼로를 연주하는 소리가 들렸다. 따뜻하고 애절한 선율이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다. 언젠가는 그 비밀을 알게 될까? 영희는 속삭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침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첼로를 바라보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그녀의 마음을 스쳤다. 20년 전 1985년 가을, 박영희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빈손으로 길거리에 나앉았다. 43세의 나이에 돌아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 그때 지인의 소개로 찾아간 곳이 바로 이 해운대 저택이었다. 가정부 자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문 앞에서 30분을 망설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장도현 회장은 당시 50대 초반으로 사업가다운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그는 영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다. 경력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농사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영희의 간절함이 전해졌는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규칙이 있어요. 그날 영희가 처음 거실에 들어섰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었다. 웅장한 샹들리에 아래 마치 왕좌처럼 놓인 첼로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왜인지 모르게 그 악기에 강하게 끌렸다. 저것이 무엇입니까? 영희가 물었다. 그 순간 장 회장의 표정이 급변했다. 따뜻했던 눈빛이 차갑게 굳었고 목소리도 단호해졌다. 첼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규칙이에요. 회장은 첼로 앞에 서서 경고했다. 이 악기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닦고 관리하는 것까지만 허용합니다. 연주는 절대 금지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혹시라도 이 규칙을 어기면 즉시 해고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에선 의문이 솟아올랐다. 왜 이토록 간절하면서도 금지하는 걸까? 첼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영희는 작은 다락방에서 잠들지 못했다. 아래층에서 첼로 소리가 들려왔다. 장 회장이 연주하는 것 같았는데 선율이 너무나 슬펐다.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우는 소리 같았다. 영희는 몰래 계단을 내려가 엿보았다. 거실은 달빛만 스며들어 있었고 장 회장은 첼로를 안고 흐느끼고 있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그의 중얼거림이 들렸다. 영희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이 집에는 깊은 비밀이 있다는 걸 직감했다. 그 후 20년간 영희는 매일 첼로를 닦았다. 부드러운 천으로 목재를 문지르고 현 주변의 먼지를 제거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화를 들어보지는 않았다. 약속을 지켰다. 그런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갈망이 자랐다. 특히 해질녘이면 첼로가 붉은 노을에 물들 때 영희는 이상한 환상을 보곤 했다. 어린 소녀가 첼로를 연주하는 모습. 그 아이의 뒷모습이 묘하게 익숙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영희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 회장은 여전히 정중했다. 20년이 흐르며 그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첼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그리움과 고통이 섞여 있었다. 어느 날 영희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다. 회장님, 첼로를 언제부터 치셨나요? 회장은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다.
40년 전에 누군가와 함께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 떨렸다. 가족분이셨나요? 딸이었어요.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3살 때 실종됐습니다. 아직도 찾고 있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영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갑자기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그날 밤부터 영희의 꿈은 더욱 선명해졌다. 어린 소녀가 첼로를 연주하며 아빠를 부르는 목소리. 그 목소리가 자신의 것 같다는 착각이 들었다. 하지만 영희는 보육원 출신이었다. 부모를 모르고 자랐다. 단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20년. 참 오래도 참았구나. 영희는 첼로를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매일 보면서도 만질 수 없는 금단의 악기. 하지만 점점 참기 어려워졌다. 마치 운명이 그녀를 첼로로 이끌고 있는 것 같았다. 언젠가는 이 규칙을 어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영희는 첼로를 닦으며 40년 전 기억을 되짚었다. 부산 외곽의 작은 보육원. 그곳에서 보낸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3살 때부터 그곳에 있었다고 했지만 그 이전 기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지워버린 것처럼. 보육원 원장 할머니는 늘 말했다. 영희야, 너는 길에서 울고 있다가 발견됐단다. 이름표도 없이. 어린 영희는 왜 자신에게 가족이 없는지 궁금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아픔에 익숙해졌다. 대신 음악이 그녀의 위안이 되었다. 보육원 창고에는 낡은 악기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줄이 끊어진 작은 첼로가 영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7살 때부터 몰래 창고에 들어가 그 첼로를 만졌다. 처음엔 소리조차 나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버린 바이올린 줄을 가져와 겨우 2줄을 연결했다. 앞으로 나오너라. 영희야. 어느 날 연습하던 중 원장 할머니에게 들켰다. 혼날 줄 알았는데 할머니는 오히려 미소 지었다. 이 아이, 재능이 있구나. 그날부터 영희는 정식으로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다. 마을 교회의 젊은 신부님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가르쳐줬다. 영희야, 첼로는 마음을 담는 악기란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솔직하게 표현해보렴. 신부님의 말처럼 영희는 첼로의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 특히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를 첼로로 편곡해 연주하는 것을 좋아했다. 원래 피아노 곡이었지만 영희만의 방식으로 해석했다. 낮은 음에서 시작해 점점 높아지는 선율이 그녀의 마음과 닮아 있었다. 외로움에서 시작해 희망으로 나아가는 여정 같았다. 언젠가 큰 무대에서 연주하고 싶어요. 12살 영희가 신부님에게 털어놓았다. 그럼 더 열심히 연습해야지. 영희는 분명 훌륭한 연주자가 될 거야. 신부님의 격려에 영희는 더욱 매진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도 혼자 연습실에서 첼로와 씨름했다. 하지만 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15살 때 한 부부가 영희를 입양하겠다고 나타났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선량한 사람들이었지만 음악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제 일을 배워야 한다. 음악은 배부른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새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영희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입양 당일 영희는 마지막으로 창고에 첼로를 안았다. 미안해. 나 이제 갈게. 첼로에 대고 속삭였다. 그때 현에서 우웅거리는 울림이 들렸다. 마치 이별을 아쉬워하는 것 같았다. 영희는 눈물을 삼키며 보육원을 떠났다. 시골 생활은 혹독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농사일에 매달려야 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첼로를 연주하던 부드러운 손가락은 거칠어졌다. 그래도 밤에 혼자 있을 때면 허공의 화를 그어보며 옛날 선율을 떠올렸다. 엘리제를 위하여. 영희는 조용히 흥얼거렸다. 기억 속 멜로디가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음악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다. 라디오에서 클래식이 나오면 급하게 채널을 돌려야 했다. 너무 그리워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살에 결혼한 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영희의 음악적 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건 부자들이나 하는 거야. 우리는 현실을 살아야 해. 영희는 점점 자신의 과거를 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채 40대에 홀로 된 후 이 저택에 와서 첫날 첼로를 본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물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왜 하필 여기에? 영희는 첼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20년 동안 묻어뒀던 음악에 대한 갈망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 밤이 되면 꿈속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이 나타났다. 보육원 창고에서 첼로를 연주하던 그 소녀가 말했다. 언니,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해봐. 영희는 눈을 떴다. 가슴이 뛰고 있었다. 어쩌면 정말로 다시 시작할 때가 온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희 씨, 내일부터 일주일간 싱가포르 출장을 갑니다. 장도연 회장이 아침 식사를 마치며 말했다. 부인과 함께 가니까 집을 잘 부탁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20년 만에 혼자 이 큰 집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묘한 기대감도 함께 밀려왔다. 다음 날 오전 공항으로 떠나는 부부를 배웅한 후 영희는 텅 빈 저택으로 돌아왔다. 평소보다 고요한 집 안에 발소리만 메아리 쳤다.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네. 혼잣말을 하며 일상적인 청소를 시작했지만 마음은 계속 거실에 첼로에 머물러 있었다. 점심을 간단히 해결하고 오후 청소에 나섰다. 침실, 서재, 부엌까지 구석구석 정리했지만 유독 거실만은 피해 다녔다. 마치 금기를 어길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지만 해가 기울어 갈수록 첼로의 존재감은 더욱 강해졌다. 오후 4시경 영희는 마침내 거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냥 청소만 하는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들어섰다. 하지만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심장이 빨라졌다. 첼로가 평소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다.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걸레질을 하며 첼로 주변을 맴돌았다. 평소처럼 겉면만 닦으려 했는데 오늘은 왜인지 구석구석까지 정리하고 싶었다. 견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닦고 활도 세심하게 관리했다. 그러던 중 실수로 엄지손가락이 시연을 건드렸다. 낮고 깊은 울림이 방 안에 퍼졌다. 영희는 손을 급히 뺐지만 이미 늦었다. 그 한음이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다. 40년 전 보육원에서 처음 첼로를 만졌을 때의 감격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안 돼. 그냥 청소만 해야 해.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첼로 앞 의자에 가까워졌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앉아보자. 마음속 악마가 속삭였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20년간 지켜온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의자 앞에 서 있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며 거실에 붉은 노을이 스며들었다. 첼로의 갈색 목재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현들이 실처럼 빛났다. 그 순간 영희는 환상을 보았다.
어린 소녀가 이 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 아이의 뒷모습이 어쩐지 자신과 닮아 있었다. 누구지? 영희는 눈을 비볍니다. 환상은 사라졌지만 여운은 남아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오래전 묻어둔 갈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아니야. 그냥 착각이야.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평소라면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텐데 오늘은 잠이 오지 않았다. 다락방에 누워서도 아래층의 첼로가 자꾸 떠올랐다. 마치 그것이 그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영희는 다시 거실로 내려왔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올라가자. 하지만 달빛에 비친 첼로는 더욱 신비로웠다. 은색빛 지현을 타고 흘러내리며 마치 눈물처럼 보였다. 왜 이렇게 슬퍼 보이지? 영희는 첼로에 다가갔다. 20년간 매일 봤지만 오늘만큼 감정이 일렁인 적은 없었다. 손을 뻗어 나무 표면을 만졌다. 따뜻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때 바람이 불어 창문이 덜컹거렸다. 놀란 영희가 돌아보는 사이 커튼이 펄럭였다. 다시 첼로를 보니 달빛의 각도가 바뀌어 있었다. 견에 비친 빛이 마치 누군가의 손가락처럼 보였다. 착각이겠지.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20년간 참아온 갈망이 한계에 다다랐다. 단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그녀는 의자에 앉았다. 첼로를 품에 안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흘렀다. 이토록 자연스럽게 느껴질 줄 몰랐다. 활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그립감은 완벽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활을 잡아왔던 것처럼.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어. 영희는 심호흡을 했다. 40년간 묻어둔 꿈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저천의 활을 대기 직전 영희는 잠시 멈췄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견딜 수 없어요. 하늘을 향해 사과한 후 마침내 활을 현에 올렸다. 내일은 모든 것이 바뀔지도 몰랐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에게 솔직하고 싶었다. 활이 현에 닿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첫음이 울려 퍼지자 영희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지연에서 시작된 낮고 깊은 음색이 거실 전체를 감쌌다. 40년간 잠들어 있던 감각이 한순간에 되살아났다.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다. 마치 어제까지 연주했던 것처럼. 영희는 탄성을 내뱉었다. 두 번째 음을 낼 때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D현, A현, G현 순서로 음계를 확인했다. 각 현마다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G현은 아버지의 깊은 목소리처럼, G현은 어머니의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들렸다. 손가락이 지판을 찾아갔다. 보육원에서 배웠던 운지법이 몸에 배어 있었다. 한 번 손가락으로 반음계를 짚고 비브라토를 넣어가며 음을 다듬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았다. 엘리제를 위하여. 영희는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곡을 떠올렸다. 원래 피아노 곡이지만 그녀만의 방식으로 편곡해서 연주하곤 했다. 주선율을 지연해서 시작해 점차 높은 현으로 올려가는 방식이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다. 첫 구절을 연주하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몰입했다. 두 번째 구절은 더욱 감정을 담아 연주했다. 운지가 점점 정확해졌고 보잉도 안정되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이럴 수가. 영희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20년간 만지지도 못했던 악기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줄 몰랐다. 더 놀라운 것은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깨의 각도, 왼손의 위치, 오른손의 움직임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곡이 절정에 다다르자 영희는 눈을 감았다. 보육원 창고에서 혼자 연습하던 그 시절이 되살아났다. 신부님이 격려해주던 목소리, 첼로와 함께 보낸 무수한 밤들, 그리고 이루지 못한 꿈까지 모든 기억이 음악에 담겨 흘러나왔다. 아빠, 엄마, 갑자기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왔다. 부모를 모르고 자란 영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첼로에서 나오는 선율이 마치 잃어버린 가족의 목소리 같았다. 견을 바꿔가며 다양한 표현을 시도했다. 피치카토로 통통 튀는 소리를 내보고 술폰티첼로로 신비로운 음색을 만들어 보기도 했다. 40년 전에는 알지 못했던 고급 기법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신기했다. 더 연주하고 싶어. 영희는 다른 곡들도 떠올려 봤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 등 한때 꿈꿔봤던 명곡들이 기억났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한 선율만으로도 충분했다. 이 순간 자체가 기적이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주했다. 때로는 슬픈 곡조로, 때로는 밝은 멜로디로. 첼로는 그녀의 모든 감정을 받아주었다. 40년간 쌓인 외로움, 그리움, 포기했던 꿈, 그리고 새로 피어나는 희망까지 모든 것이 음악으로 승화되었다. 이게 진짜 나야. 영희는 깨달았다. 20년간 가정부로 살았지만 진정한 자신은 음악가였다. 첼로를 연주할 때만 완전한 자신이 될 수 있었다. 마치 잃어버린 영혼의 조각을 찾은 것 같았다. 달빛이 바뀌어가는 것도 모른 채 연주를 이어갔다. 손가락 끝이 아파왔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다. 이 순간이 꿈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깨어나면 다시 그 냉혹한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공포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현실이었다. 첼로의 울림, 진동하는 현, 활을 잡은 손의 감촉 모든 것이 생생했다. 이는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다. 40년간 억눌렸던 영혼의 해방이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고마워. 영희는 첼로에게 속삭였다. 악기가 대답하듯 부드러운 울림을 내어주었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이 첼로와 자신 사이에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을. 마지막 음이 공기 중으로 사라지자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오늘 밤은 그녀 인생의 분기점이 될 것이었다. 다시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 영희가 첼로의 여운에 젖어 있을 그때 800km 떨어진 싱가포르 창의공항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태풍 카린이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모든 항공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비서가 다급하게 보고했다. 장도연 회장은 공항 라운지에서 일기예보를 확인했다. 태풍의 세력이 생각보다 강해 부산 지역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갔다. 집이 걱정되는군. 영희 씨 혼자 계신데. 회장은 부인에게 말했다.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희 씨는 20년간 우리 집을 지켜온 분이잖아요.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 이상한 꿈을 자주 꿨다. 어린 딸이 첼로를 연주하며 아빠를 부르는 꿈이었다. 40년 전 실종된 딸 도연이 3살 때 시장에서 잠깐 손을 놓친 사이 영영 사라진 그 아이. 그 기억이 요즘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여보, 괜찮아요?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그냥 집 생각이 나서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연이를 잃은 후 부인과 함께 수많은 곳을 찾아다녔다. 전국의 보육원, 고아원, 심지어 해외까지. 하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오후 3시, 급작스럽게 비행기가 출발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태풍이 예상보다 느리게 이동하고 있어 지금 출발하면 부산에 착륙할 수 있습니다. 회장 부부는 서둘러 탑승했다. 기내에서도 회장은 계속 딸 생각에 잠겨 있었다. 도연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43세겠군. 회장은 계산해봤다. 영희와 비슷한 나이였다. 가끔 영희를 볼 때면 묘한 친숙함을 느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나이가 비슷해서였을까? 비행기는 예정보다 일찍 부산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길,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다. 태풍이 오기 전에 도착해서 다행이네요. 기사가 말했다. 회장은 시계를 봤다. 밤 10시 30분. 영희는 아마 잠들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저택에 도착하자 1층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영희 씨가 아직 안 주무셨나 보네. 회장은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다. 부인은 피곤하다며 바로 2층 침실로 올라갔다. 여보는 먼저 올라가세요. 서재에서 매일 좀 확인하고 갈게요. 서재로 향하던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다. 어디선가 익숙한 선율이 들려왔다. 첼로 소리였다. 하지만 자신이 연주하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연주하고 있었다. 설마.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소리는 거실에서 나고 있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거실 문 앞으로 다가갔다. 틈 사이로 들여다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영희가 자신의 첼로를 연주하고 있었다. 20년간 금지해온 규칙을 어기고 있었다. 처음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감히. 하지만 곧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영희의 연주 실력이 예상외로 뛰어났다. 단순히 만져본 수준이 아니라 상당한 경력을 가진 연주자의 솜씨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더 놀라운 것은 연주하고 있는 곡이었다. 엘리제를 위하여의 첼로 편곡 버전. 40년 전 어린 도연이와 함께 연주하던 바로 그 곡이었다. 회장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 우연이 과연 우연일까? 영희의 옆모습을 자세히 관찰했다. 첼로를 안고 있는 자세, 활을 잡는 손의 모양, 몸을 흔드는 리듬감.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마치 평생 첼로를 연주해온 사람 같았다. 그런데 왜 20년간 이 사실을 숨겼을까? 회장은 40년 전 기억을 떠올렸다. 3살 도연이가 자신의 무릎에 앉아 함께 첼로를 연주하던 모습, 작은 손으로 현을 짚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아빠, 나도 첼로 배우고 싶어요.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영희의 손등에 시선이 멈췄다. 거기에 작은 점이 하나 있었다. 회장의 눈이 커졌다. 도연이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자연스러운 점이었다. 설마 그럴 리가. 연주가 끝나자 영희가 첼로를 내려놓으며 눈물을 닦았다. 그 모습을 보는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40년간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감정이었다. 분노보다는 슬픔, 배신감보다는 그리움이 컸다. 들어가야겠다. 회장은 결심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이 모든 우연이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운명의 장난인지. 그는 깊은 숨을 쉬고 거실 문을 열었다. 영희는 등을 돌리고 있어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누가 허락했소? 회장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영희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첼로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회장이 재빨리 받아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회장은 확신했다. 이 여인에게는 분명 비밀이 있다는 것을. 거실에 흐르던 따스한 선율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영희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굳어져 서 있었다. 손에 든 활이 덜덜 떨렸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20년간 지켜온 금기를 어긴 순간 주인에게 들켜버린 것이다. 회장님.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언제 들어오셨는지. 그녀는 급하게 화를 내려놓으며 첼로에서 몸을 때려 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첼로가 바닥으로 떨어지려는 순간 장 회장이 재빨리 달려와 받아냈다. 조심하시오. 회장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걱정스러운 톤이었다. 하지만 영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다. 장 회장은 첼로를 조심스럽게 원래 자리에 놓았다. 그동안 영희를 찬찬히 관찰했다. 20년 동안 매일 봐왔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다. 첼로를 연주할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가정부가 아닌 진정한 음악가의 모습이었다. 언제부터 첼로를 칠 줄 알았소? 회장의 질문에 영희는 더욱 위축되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배웠다고 말하기엔 너무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무엇보다 왜 20년간 숨겼는지 설명하기 어려웠다. 대답하시오.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호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분노보다는 호기심이 앞섰다. 영희의 연주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엘리제를 위하여를 첼로로 편곡해서 연주하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음악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어릴 때 잠깐. 영희가 겨우 입을 열었다. 보육원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일이라.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전부를 말하지도 않았다. 40년간 느껴온 이상한 끌림. 첼로를 볼 때마다 밀려오는 그리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보육원. 회장의 눈빛이 변했다.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어느 보육원이요? 부산 외곽의 성심보육원입니다. 영희의 대답에 회장은 충격을 받았다. 딸을 잃어버린 후 그곳도 찾아갔던 곳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소? 회장의 질문이 계속되자 영희는 혼란스러웠다. 왜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걸까? 3살 때부터요. 15살에 입양 갔고 3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딸을 잃어버린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다. 회장은 영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20년간 매일 봤지만 이렇게 유심히 관찰한 적은 없었다. 눈매, 코의 형태, 입술의 모양, 어쩐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특히 눈가의 작은 주름과 미소 지을 때의 표정이 그랬다. 손을 보여주시오. 회장이 갑자기 말했다. 영희는 당황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회장은 그녀의 손등을 살펴봤다. 오른손 새끼손가락 아래쪽에 작은 점이 있었다. 선천적으로 보이는 자연스러운 점이었다. 이 점. 회장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도연이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다. 부인과 함께 우리 딸만의 특별한 표시라고 부르던 바로 그 점이었다. 언제부터 있었소? 태어날 때부터요. 왜 그러시는지.
회장은 뒤로 몇 걸음 물러났다.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고 있었다. 나이, 보육원, 첼로 실력, 그리고 이 점까지.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40년간 수없이 허위 신고와 착각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왜 20년간 숨겼소? 회장이 다시 물었다. 첼로를 칠 줄 안다는 것을. 영희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 오신 날 절대 연주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왜 연주했소?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도 정확한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다. 그냥 참을 수 없었다. 40년간 억눌렸던 무언가가 폭발한 것 같았다. 그냥 너무 그리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웠다고. 회장은 의외의 대답에 놀랐다. 첼로가요? 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첼로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만난 것 같은. 영희의 고백에 회장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다. 회장은 40년 전을 떠올렸다. 3살 도연이가 자신의 첼로를 보며 아빠, 이거 만져봐도 돼요? 라고 물었던 순간, 그때부터 딸은 첼로에 강한 관심을 보였다. 작은 손으로 현을 만지며 신기해하던 모습이 생생했다. 마지막 질문이요. 회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당신의 본명이 정말 박영희가 맞소?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보육원에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 모르고 원래 이름을 모른다고? 3살 때 길에서 발견됐다고 들었어요. 이름표도 없이. 영희의 대답에 회장은 현기증을 느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오늘은 이만 올라가시오. 회장이 말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겠소. 영희는 고개를 숙이며 거실을 나가려 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돌아서며 물었다. 해고 되는 건가요? 회장은 잠시 망설였다. 아니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겠소.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영희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일단 안도했다. 적어도 당장 쫓겨나지는 않을 것 같았다. 영희가 올라간 후 회장은 홀로 거실에 남았다. 첼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젖어 있었다. 40년간 찾아 헤맨 딸이 바로 코앞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또 한 번의 실망을 견딜 수 있을까? 도연아, 정말 너인 거니? 회장은 첼로에 대고 속삭였다. 내일은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장도연 회장은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영희의 모습이 떠올랐다. 첼로를 연주하는 자세, 손등의 작은 점,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주할 때의 표정. 40년 전 어린 도연이와 너무나 흡사했다. 새벽 5시. 회장은 결국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책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다. 도연이의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다. 1살, 2살, 그리고 마지막 3살 때의 사진들. 특히 오른손을 흔들며 웃고 있는 사진에서 손등의 작은 점이 선명하게 보였다. 똑같아. 회장은 중얼거렸다. 영희 손등의 점과 위치도 크기도 정확히 일치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다. 40년간 수많은 허위 신고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오전 7시 영희가 아침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회장과 마주쳤다. 회장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영희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어젯밤 일 때문에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다. 영희 씨, 커피 한 잔 부탁합니다. 회장이 말했다. 영희는 평소처럼 커피를 준비했다. 하지만 회장의 시선이 계속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느꼈다. 마치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다. 커피를 내려주며 영희가 물었다. 어젯밤 말씀하신 진실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회장은 잠시 망설였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회장이 커피를 마신 후 컵을 내려놓자 영희는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러 갔다. 그 순간 회장은 재빨리 컵을 집어들었다. 영희의 입술이 닿았던 부분을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담았다. DNA 검사를 위한 첫 번째 시료였다. 오전 중 회장은 변명을 만들어 외출했다. 잠깐 병원에 다녀오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뢰할 만한 유전자 검사 전문 병원으로 향했다. 20년간 거래해온 원장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다. 박 원장님, 급한 검사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무슨 검사인데요? 친자 확인 검사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비밀리에 부탁합니다. 박 원장은 회장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내일 오후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회장은 자신의 침을 채취한 후 영희의 컵을 건네줬다. 이것에서 DNA를 추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결과를 보고 나서 설명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회장의 마음은 복잡했다. 만약 정말 영희가 도연이라면 40년간 찾아 헤맨 딸이 20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다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다. 그날 저녁 영희는 평소와 다른 회장의 모습을 느꼈다. 계속 자신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추곤 했다. 회장님,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영희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영희 씨. 회장이 입을 열었다.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3살 이전의 기억 말입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요. 보육원 원장님도 그 이전 기억은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음악은 언제부터 좋아했습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첼로를 처음 봤을 때부터 끌렸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영희의 대답에 회장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다음 날 오후 회장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박 원장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검사 결과입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결과네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어떤 결과입니까? 진자 확률이 99.9%입니다. 거의 확실한 부녀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 원장의 말에 회장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기쁨과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다. 정말로 영희가 도연이었다. 40년간 찾아 헤맨 딸이 20년 동안 바로 곁에 있었던 것이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박 원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다. 40년을 찾아 헤맸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제 딸입니다. 3살 때 잃어버린 제 딸이에요. 박 원장은 상황을 이해하고 회장을 위로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쁨보다는 죄책감이 더 컸다. 20년간 친딸을 가정부로 부려왔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회장은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봤다. 영희가 첼로에 보였던 특별한 애착, 연주할 때의 자연스러운 자세, 그리고 엘리제를 위하여에 대한 기억,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혈육의 정이 DNA를 통해 전해진 것이었다. 저녁 때 집에 도착한 회장은 영희를 불렀다. 영희 씨, 잠깐 거실로 와주세요. 영희는 긴장하며 거실로 향했다. 회장이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더욱 당황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장이 물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왜 갑자기? 당신과 제가 부녀 관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의 말에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럴 리 없어요. 저는 버려진 아이예요. 부모도 모르고. 아닙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제 딸입니다. 40년 전 잃어버린 제 딸 도연이에요. 영희는 뒷걸음질 쳤다. 너무 갑작스러운 진실이었다. 믿을 수 없어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20년 동안 저를 가정부로. 미안합니다. 회장도 무릎을 꿇었다. 아빠가 미안해요. 도연아. 그 순간 영희의 기억 속에서 어렴풋한 장면이 떠올랐다. 따뜻한 품, 첼로 소리, 그리고 아빠라고 부르던 목소리. 영희는 뒷걸음질을 치며 벽에 등을 댔다. DNA 검사 결과지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4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저는 그냥 버려진 아이예요. 부모도 모르는 고아였어요. 영희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다. 20년 동안 가정부로 일했는데 갑자기 딸이라니.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너무나 극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였다. 장 회장은 무릎을 꿇은 채로 영희를 바라봤다. 도연아, 아빠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쌓인 죄책감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3살짜리 아이를 시장에서 잃어버렸어. 시장에서. 영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갑자기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다. 붐비는 사람들, 손을 잡고 걷던 따뜻한 느낌, 그리고 갑자기 혼자가 된 공포감. 3살 때의 기억이 맞다면 너무 오래전 일이었지만 왜인지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날 아빠는 자책했어. 잠깐 다른 걸 보는 사이에 내 손을 놓쳤거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후로 40년간 너를 찾아다녔어. 전국의 보육원, 고아원, 심지어 해외까지.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영희는 혼란스러웠다. 보육원 원장이 들려준 이야기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 3살 때 길에서 울고 있다가 발견되었다는 말. 그럼 정말 그녀의 목소리가 잠겼다. 내가 첼로를 연주하는 걸 봤을 때 확신했어. 회장이 일어나며 말했다. 3살 때부터 첼로에 관심이 많았거든. 아빠 무릎에 앉아서 함께 연주하곤 했어. 특히 엘리제를 위하여를 좋아했지. 그 말에 영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왜 그 곡에 그토록 끌렸는지, 왜 첼로를 볼 때마다 그리워했는지 이제야 이해되었다. 그래서 첼로를 금지하신 거예요? 너무 아팠어. 첼로를 볼 때마다 내가 생각났거든. 회장은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가져왔다. 이것 좀 봐. 3살 도연이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특히 첼로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에서 영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얼굴 형태, 눈매, 그리고 손등의 작은 점까지. 이게 저예요?
영희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만졌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이었다. 사진 속 아이가 분명 자신 같았지만 믿기 어려웠다. 40년 전 모습이야. 내가 사라지기 직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야. 이때 장 회장의 부인이 계단을 내려왔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울음소리가 들려서 그녀는 거실의 분위기를 보고 놀랐다. 남편이 무릎을 꿇고 있고 영희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여보, 회장이 부인을 바라봤다. 도연이를 찾았어요.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영희 씨가 우리 딸이에요. 부인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영희 씨가, 도연이가, 부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20년간 가정부로 지낸 여인이 40년 전 잃어버린 딸이라니 너무나 드라마틱한 상황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영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여전히 혼란스러워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40년간 고아로 살아온 자신에게 갑자기 부모가 생겼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부인이 영희에게 다가왔다. 도연아, 정말 우리 도연이니? 그녀의 손이 영희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엄마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 밤마다 울면서 내 이름을 불렀어. 엄마. 영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다. 왜인지 그 단어가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부르고 싶었던 말 같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다. 미안해. 도연아. 부인도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20년 동안 우리 집에 있었는데도 몰라봤어. 그녀는 영희를 끌어안았다. 40년 만의 모녀 상봉이었다.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정말 믿어도 될까요? 너무 꿈 같아서. 믿어도 돼. 회장이 단언했다. 과학적으로 증명됐어.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었어. 그동안 가정부로 부려서 미안했어. 회장이 다시 사과했다. 만약 진작 알았다면. 아니에요. 영희가 고개를 저었다. 20년간 이 집에서 행복했어요. 따뜻한 곳에서 지낼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부인이 말했다.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딸이야. 2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사랑받으며 살자.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40년간 쌓인 그리움을 나누었다. 그날 밤 영희는 잠들지 못했다. 다락방이 아닌 2층 딸의 방에서 지내게 되었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에게 가족이 생겼구나.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빠와 엄마가 있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첼로와의 연결고리였다. 혈육의 정이 음악을 통해 전해진 것이었다. 이제야 왜 그토록 첼로에 끌렸는지, 왜 연주할 때 그리움이 밀려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운명이었던 것이다. 3개월 후 부산 해운대 저택에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흘렀다. 더 이상 가정부의 종종거리는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가족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집안 곳곳에 울려 퍼졌다. 영희. 아니 이제는 본명인 장도연으로 불리는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도연아. 아침 먹자.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식당으로 향했다. 20년간 남의 밥상을 차렸던 그녀가 이제는 사랑받는 딸로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여전히 꿈 같은 현실이었다.
오늘 첼로 레슨은 몇 시니? 아버지 장도연 회장이 물었다. 도연의 재능을 발견한 후 그는 부산 최고의 첼로 교수를 모셔와 개인 레슨을 받도록 했다. 40년간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오후 2시에요. 아빠. 도연이 대답했다. 아빠라는 호칭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왔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3살 때의 희미한 추억들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선생님이 도연이 실력이 놀랍다고 하시더군.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40년 만에 다시 시작했는데도 마치 평생 연주해온 것 같다고. 실제로 도연의 연주 실력은 날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었다. 타고난 재능과 피나는 노력이 합쳐진 결과였다. 아침 식사 후 도연은 거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 첼로가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금기의 악기가 아니었다. 가족을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였다. 도연은 첼로 앞에 앉아 오늘의 연습을 시작했다. 엘리제를 위하여의 선율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이제는 훨씬 더 깊고 풍부한 감정이 담긴 연주였다. 가족의 사랑을 알게 된 후 그녀의 음악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그리움만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함께 어우러진 선율이었다. 아름답구나. 아버지가 문 뒤에서 조용히 감탄했다. 40년 전 어린 딸과 함께 연주하던 그 시절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이제는 더욱 성숙하고 완성된 연주였다. 잃어버린 시간이 아깝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했다. 오후에 첼로 교수가 도착했다. 도연 씨, 오늘은 새로운 곡을 배워볼까요? 교수는 바흐의 첼로 모음곡 한번 지장조를 제안했다. 이 곡은 첼로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명곡입니다. 도연은 악보를 받아들며 설렘을 느꼈다. 어린 시절 꿈꿔봤던 그 명곡을 이제야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첫 음을 연주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찾던 음악이었다. 천재적이군요. 교수가 감탄했다. 처음 보는 곡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연주해온 것 같아요. 정말 타고난 음감입니다. 도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모든 것이 철통의 힘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함께 모였다. 도연아, 다음 달에 작은 연주회를 열어보는 게 어떨까? 아버지가 제안했다.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만 초대해서. 도연의 눈이 반짝였다. 평생의 꿈이었던 무대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정말요? 제가 무대에서 연주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어머니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 딸의 첫 연주회야.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가족의 지지와 사랑이 도연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 그날 밤 도연은 발코니에 나가 바다를 바라봤다. 20년 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다. 그때는 생존을 위해 왔지만 이제는 사랑받는 딸로서 당당히 서 있었다. 운명의 장난일까? 아니면 필연이었을까? 도연아, 아버지가 다가왔다. 후회하지 않니? 갑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40년간 찾던 내 자리를 찾았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야.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40년간 빈 자리였던 곳이 드디어 채워졌어. 이제 우리 가족이 완성됐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감격스러운 순간을 나누었다. 한 달 후, 작은 연주회가 열렸다. 저택의 거실이 연주홀로 변했고 가족과 친지들이 모였다.
도연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첼로 앞에 앉았다. 40년간 꿈꿔온 순간이었다. 첫 곡은 엘리제를 위하여였다. 가족을 이어준 그 특별한 곡으로 시작했다. 도연의 연주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특히 부모님은 감격의 경험을 잊지 못했다. 연주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브라보! 아름다워요! 감탄사가 이어졌다. 도연은 깊이 인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해준 가족에게 감사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첼로를 안고 조용히 연주했다. 더 이상 금지된 음악이 아니었다. 가족의 사랑이 담긴 축복받은 선율이었다. 40년간 잃어버렸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을 것이었다. 첼로의 마지막 음이 바닷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영희에서 도연으로, 가정부에서 딸로, 금지된 꿈에서 현실이 된 음악가로 그녀의 진정한 삶이 이제야 시작되었다.